60세 여성 재벌이 가난한 산골 청년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60세의 나이에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 체인점의 회장인 박서연은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하루의 흐름을 알리는 넓은 저택에서 자신의 인생이 조용히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유일한 아들은 호주에 정착한 후 박 회장은 외로움과 사회의 존경, 어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맑은 아침 해운대 해변공원에서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포옹, 그리고 한 번의 구조로 인해 단정하게 정리된 듯 했던 삶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날 그녀를 구한 사람은 29세의 가난한 청년 강지훈이었다. 그는 1년 내내 안개가 자욱하고 가난이 여전한 강원도 정선군의 깊은 산골 마을 출신이었다. 지훈은 단돈 6만 원과 지인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 하나를 들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행운이 찾아오기도 전에 불운이 닥쳐 돈과 신분증을 모두 잃어버렸다. 지훈은 낯선 도시를 헤매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밤에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는 공원 한가운데서 쓰러지는 한 나이든 여성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달려가 굶주림과 탈진 상태에서도 그녀를 안아 병원으로 옮겼다. 그 산골 청년이 수천억 대 자산가를 구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고 그 자신도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 사랑과 시련, 사회적 편견, 그리고 세상이 기이하다고 부르는 것에서 태어날 작은 생명이 있는 삶의 여정으로 그를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쪽에는 평생 쌓아온 명성, 다른 한쪽에는 황혼기에 갑자기 설레는 마음. 박 회장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쪽에는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의 안정된 삶, 다른 한쪽에는 비난이 따르는 인생 역전의 기회. 지훈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박서연 회장과 청년 강지훈의 이야기는 단순히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비이성적인 애정 행각도 아니었다. 그것은 두 외로운 사람이 삶의 가장 진실한 순간을 통해 서로에게 닿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박 회장이 60세의 나이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다. 가족은 등을 돌리고 사회는 비난했으며 아들은 분노하며 의절을 선언했다. 여론은 마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들끓었다. 하지만 편견이 진실한 사랑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박 회장과 지훈은 아이를 지키고 그들이 간직한 진실을 지키기 위해 거센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용기가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자. 두 갈래로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세상의 외톨이 같았던 두 영혼 사이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이야기. 이른 아침 희뿌연 안개가 강원도 정선군에서 가장 가난한 산골 마을의 산등성이를 뒤덮었다. 드문드문 다구는 소리, 낡은 목조, 가옥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시간을 붙잡으려는 듯했다. 짙은 갈색 나무로 된 부엌에서 강지훈의 어머니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천 주머니에 주먹밥을 쌌다. 그녀는 3년 전 심한 열병을 앓은 후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그때부터 집안의 모든 생기는 외아들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29세의 지훈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 강인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늘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 그는 깃이 다른 낡은 셔츠와 무릎을 꿰맨 청바지를 입고 달아빠진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어깨에는 지퍼가 고장난 배낭이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수건,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뿐이었다. 지훈아, 엄마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도시에 내려가서 몸 조심하고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돈 벌면 전화하렴. 엄마가 기다릴게. 김 여사의 목소리가 메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가볍게 쥐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갔다가 꼭 돌아올게요. 돈 벌면 엄마 병원에 모시고 가서 다리 고쳐드릴게요. 그리고 그는 등을 돌려 나무 계단을 내려갔다. 김 여사의 시선은 아들의 모습이 나무 뒤로 사라질 때까지 그를 쫓았다. 정선에서 서울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시외버스 아침 5시에 출발했다. 좁은 좌석과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는 내내 흔들리는 차 때문에 지우는 멀미가 났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 불평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멀어져가는 산들을 조용히 응시했다. 가슴 주머니에는 단돈 6만 원과 박아저씨라는 먼 친척의 전화번호가 적힌 누렇게 변한 쪽지뿐이었다. 도시에 내려가면 이제 일자리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었다. 오후 3시경 버스가 부산에 도착했다. 도시의 햇살은 따가웠고 시끄러운 경적 소리 사이로 매연이 피어올랐다. 지우는 배낭을 맨 채 희망에 부풀어 버스에서 내렸다. 그는 정류장 옆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박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지훈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강한 충격이 느껴졌고 번개처럼 빠른 손이 그의 뒷주머니로 들어왔다. 반응할 틈도 없이 6만 원과 쪽지, 낡은 신분증이 든 천지갑이 사라졌다. 도둑이야. 내 지갑 지우는 소리치며 낯선 사람의 뒷모습을 쫓았지만 붐비는 인파 속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아무도 돕지 않았고 낯선 땅에서 떨고 있는 산골 청년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는 터미널 앞 벤치로 돌아와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고 마음속에는 씁쓸함만이 남았다. 산골에서 가져온 모든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신분증도 돈도 친척도 머물 곳도 없었다.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지만 그의 마음은 꺼져버린 듯했다. 그날 밤 그는 문 닫은 가게 처마 밑에서 조용히 앉아 배낭을 열고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을 꺼냈다. 딱딱한 밥과 짠 소금뿐이었지만 그것이 희망의 전부였다. 붐비는 거리 한가운데서 가난한 산골 청년 강지우는 공식적으로 유랑 생활을 시작했다. 며칠 후 운명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강지훈이 부산에 발을 디딘 지 사흘이 지났다. 그 사흘 동안 그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낮에는 거리를 헤매며 식당, 공사장, 창고 등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신분증이 없다는 것을 알자 모두 고개를 저었다. 밤에는 공원 벤치나 다리 밑에서 배낭을 꼭 껴안고 잠을 잤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재산을 지키려는 듯 했다. 그는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기진맥진했다. 어느 날은 길가에 버려진 신문지에 쌓인 빵을 주웠다. 지우는 먼지를 털어내고 마치 빵 한 조각 한 조각이 산골의 늙은 어머니가 보내준 온기인 양 천천히 씹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지우는 시민들이 운동하러 자주 오는 해운대 해변공원을 힘겹게 걷고 있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다리는 무거웠고 배는 꼬르륵거렸다. 그는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등을 기대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왔지만 가슴을 내는 굶주림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그냥 돌아가야겠다. 지우는 눈물이 핑 돌며 속으로 생각했다.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을 뿐이야. 바로 그때 멀리서 옅은 회색 운동복을 입은 날씬한 체구의 나이 든 여성이 공원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조깅하고 있었다. 그녀는 규칙적인 호흡과 안정된 걸음걸이를 유지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며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그녀는 대답 없이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바로 박서연 60세 부산 재계의 상징이었던 여성이었다. 부유하고 권위 있었지만 지독히도 외로웠다. 매일 아침 그녀는 도시 한복판의 하얀 대리석 저택에서의 침묵을 벗어나 삶의 진정한 숨결을 되찾기 위해 이곳에서 조깅을 했다. 오늘 그녀는 아침 식사를 잊었다. 회의에서 오는 압박감, 호주에 있는 아들의 냉담함, 설치는 잠 때문에 극도로 피곤했다. 갑자기 박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휘청거리더니 길가의 잔디밭으로 쓰러졌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에서는 아파. 숨이 막혀라는 희미한 신음만 새어나왔다. 신음소리가 너무 작아 아무도 듣지 못했다. 걷는 사람들은 바빴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모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쳐갔다. 오직 20m쯤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지훈만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굶주림도 자신의 처지도 잊었다. 그는 달려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다. 지우는 어쩔 줄 몰라 주위를 향해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던 한 노인이 멈춰서서 구급차를 불렀다.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조심스럽게 박 회장의 머리를 받치고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렸다. 굶주림과 탈진으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꽉 붙들었다. 비틀거리며 공원 입구로 달려가 구급차를 찾았다. 다행히 10분도 채 안 되어 구급차가 도착했다. 의사들은 신속하게 그녀를 들것에 싣고 응급처치를 한 후 차에 태웠다. 한 간호사가 뒤돌아보며 지훈에게 물었다. 같이 가실 건가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벤치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다.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배는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마치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았다. 그는 이 낯선 도시에서 수많은 무심한 사람들 속에서 한 우연한 행동이 기억되었고 그것이 이 가난한 산골 청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열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박서연은 서서히 눈을 떴다. 천장에 희미한 백색 광에 눈을 몇 번 깜빡였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숨 막히는 느낌은 가라앉았다.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본 젊은 간호사가 가볍게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으세요? 다행히 누가 빨리 데려와 줬어요. 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저를 데려왔죠? 젊은 남자분이었어요. 따라오진 않고 회장님을 여기까지 모셔다 주고 바로 가셨어요. 박 회장은 더 묻고 싶었지만 간호사는 차트를 들고 자리를 떴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수많은 행인들 중에 왜 낯선 젊은이만이 아무런 대가도 호기심도 없이 감사 인사조차 받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었을까? 박 회장은 자신을 구해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친절한 이방인에 대한 생각에 잠겨 뒤척였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붐비지만 차가운 도시 한가운데서 자신을 굳건히 안아주었던 두 팔의 감각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공원 벤치에 길게 누워 있었다. 가로등에서 비추는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배는 꼬르륵거리고 몸은 추위에 떨렸다. 그는 낡은 배낭을 끌어당겨 얇은 재킷을 배 위에 덮었다. 오늘 밤은 먹을 것이 없었고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그는 공원에서 쓰러졌던 여성의 창백한 얼굴과 혼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희미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산골에서 살아온 사람의 본능 때문이었다. 쓰러진 사람을 보면 일으켜 세우고 아픈 사람을 보면 구하는 것. 하지만 그 의로운 행동 후에도 그는 여전히 도시를 떠도는 무명의 존재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알 필요도 없었으며 그 또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공중 화장실 수돗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이번에는 새로 짓는 신도시 근처의 공사장이었다. 한 경비 아저씨가 그를 보고 불렀다. 이봐 총각일 찾나? 이리 와봐. 지우는 기뻐하며 달려갔다. 경비원은 대충 몇 가지를 묻더니 그를 공사반장에게 데려갔다. 형광조끼를 입은 키 큰 반장은 명단을 손에 들고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신분증 없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하고 성실합니다. 힘든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반장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일단 한번 해봐. 일당은 10만 원. 잘하면 계속 쓰고. 지우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마음이 터질 것 같았다. 3일간 유령처럼 살다가 마침내 누군가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그날 바로 그는 일을 시작했다.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나르는 힘든 자벽이었지만 지우는 불평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그는 굶주림과 땡볕, 차가운 비 속에서 사는데 익숙했다. 고향의 어머니께 약값을 보내고 밤마다 바람이 새는 지붕을 고칠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괜찮았다. 점심시간 다른 인부들이 고기와 국이 있는 도시락을 먹을 때 지우는 조용히 물과 함께 맨빵을 먹었다.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을 며칠에 걸쳐 나눠 먹고 있었다. 사람들은
지훈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저 산골 총각 진짜 부지런하네. 누군가 칭찬했다. 고향이 얼마나 가난하면 도시에서 막노동을 하겠어. 다른 이가 한마디 던졌다. 지훈은 신경 쓰지 않고 일에만 집중했다. 땀을 흘리면 돈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어머니가 살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지훈이 손수레를 밀고 새로 짓는 저택구역을 지나갈 때 길가에 주차된 검은 세단에서 내리는 한 여성을 얼핏 보았다. 그녀는 짙은 남색의 우아한 옷을 입고 책 넓은 모자를 썼으며 걸음걸이는 부드럽지만 기품이 넘쳤다. 그녀의 시선은 공사장을 둘러보다가 반장이 지시하는 곳에 멈췄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꺼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초공사가 왜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죠? 대금은 전부 지급했는데요. 반장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설명했다. 지훈은 신경 쓰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수레를 밀었다. 하지만 그 여성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녀의 시선이 지훈의 얼굴에 닿았다. 그 얼굴, 그 눈빛 너무나 익숙했다. 박 회장은 다가와 선글라스를 벗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당신 그날 공원에 있던 사람 맞죠? 지훈은 얼어붙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더듬거렸다. 아주머니, 그날 쓰러지셨던 괜찮으세요? 공사장 전체가 작업을 멈췄다. 관리자는 놀랐고 인부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 박 회장의 눈시울은 붉어졌다. 공사장 전체가 순간 정지한 듯 했다. 강지훈은 시멘트가 묻은 손수레 손잡이를 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이마에서 턱으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굶주림에 눈이 흐려져 아무 생각 없이 해운대 공원에서 구했던 여성이 바로 이 호화로운 저택공사의 주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박서연 회장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가벼운 바람에 짙은 남색 옷자락이 살랑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준 사람이 당신 맞죠? 지훈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쓰러지신 걸 보고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대단한 일도 아닌데요. 몇몇 인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녀석이 회장님을 구했다고 세상에. 그런데 지금 우리 밑에서 모래나 나르고 있네. 공사반장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말했다. 회장님 저 친구를 아십니까? 새로운 녀석인데 일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지훈에게 다가가 달아빠진 셔츠깃부터 찢어진 고무 슬리퍼까지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왜 여기서 막노동을 하고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여 감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네, 신분증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가진 돈도 다 잃어버려서요. 강원도에서 내려왔는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돈을 보내드려야 돼서 무슨 일이든 해야 됐습니다. 어머니가 하반신 마비세요. 그 말에 박 회장은 목이 메었다. 이 화려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지훈 같은 이들을 경계의 눈으로 보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순수한 친절함을 보았다. 그녀는 반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여기서 일할 필요 없어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반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회장님 정말이십니까? 지훈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더듬거렸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여기서 일해도 괜찮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이 빛났다. 값비싼 보석 때문이 아니라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한 사람 때문이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어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와요. 더는 굶게 두지 않겠어요.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놀라움, 부끄러움,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이렇게 우아한 여성이 직접 자신을 데리러 오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다른 인부들은 호기심 반, 질투 반의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한 사람이 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속삭였다. 인생 편내 동생. 검고 번쩍이는 세단이 공사장을 빠져나갔다. 박 회장은 뒷좌석에 지훈은 운전석 옆에 앉았다. 그의 두 손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눈은 창밖을 향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것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다. 차는 광안대교가 보이는 한 저택 앞에 멈췄다. 짓고 있는 집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누구든 들어서는 순간 압도될 만큼 웅장했다. 아치형 대문돌로 포장된 마당, 깔끔하게 다듬어진 조경수,
지훈이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다. 들어와요. 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은 놀라며 안으로 들어섰다. 중년의 가사 도우미 이모님이 나무 계단을 닦다가 그를 보고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다. 회장님, 이분은 누구세요? 날 구해준 분이야.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야. 여기서요.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이 친구가 배울 거야. 내가 가르치고. 지훈은 얼굴이 하얘졌다. 제가 운전을 배운다고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기회를 주겠어. 그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은 살짝 미소를 감추며 돌아섰다. 그녀는 왜 이 청년을 거두고 싶은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가 자신을 안아 올렸을 때 그의 눈에 두려움이나 계산이 없이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저택 1층의 작은 방에서 새 이불 냄새가 나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단지 머무는 집 때문이 아니라 위층에 있는 그 여성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불과 몇 달 후 그 여성과 함께 사회 전체를 경악시킬 비밀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광안대교가 보이는 저택에서 지내는 첫 며칠 동안 강지우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다. 이곳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세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다. 지붕 틈새로 부는 바람 소리도 아궁이 연기 냄새도 매일 아침 문 앞에서 술을 놓던 어머니의 모습도 없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깨끗하고 조용하며 숨 막혔다. 지우는 차고 근처의 작은 방에 배정받았다. 침대와 반짝이는 나무 옷장, 새 이불이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차를 닦고 유리창을 청소했다. 오후에는 박 회장이 그를 근처 운전학원에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속성반에 등록해주며 말했다. 강요는 아니지만 살아가려면 기술이 필요해. 배워요. 학원비는 내가 낼게. 지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는 2번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운전을 처음 배우는 날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이 떨렸다. 강사가 소리쳤다. 살살 누구 목 조르는 것처럼 잡지 말고. 그는 멋쩍게 웃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지우는 열심히 이론 공부를 했다. 학원에서 교통법규 책을 빌려 마치 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페이지마다 밑줄을 긋고 표지판마다 색칠을 했다. 박 회장은 종종 발코니에서 내려다보았다. 자정 가까이 되어도 지훈의 방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조용히 내려가 문을 두드렸다. 지훈은 깜짝 놀래 문을 열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회장님, 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건넸다.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이거 마시고 자요. 지우는 어색하게 잔을 받으며 작게 말했다. 회장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요. 저희 고향에서는 회장님 같은 분을 선녀라고 부를 겁니다. 그녀는 웃었다. 크지 않지만 따뜻한 웃음소리였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내가 당신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누나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 서연 누나. 그날 밤 박 회장이 방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오랜만에 남자에게서 누나라는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질 줄은 몰랐다. 3개월 후 지훈은 운전면허를 땄다. 박 회장은 직접 그를 데리고 가 셔츠와 정장 바지를 고르고 반짝이는 검은 구두를 사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전용 운전사로 차를 맡기기 시작했다. 검은색 세단은 매일 광안리에서 서면에 있는 보석 가게까지 규칙적으로 달렸다. 박 회장은 뒤에, 지우는 앞에 앉았다. 그의 눈은 정면을 향했고 핸들을 잡은 손은 단단했으며 마음은 진지했다. 그는 한 번도 늦거나 난폭 운전을 하거나 말을 많이 한 적이 없었다. 그 차 안에서 그들은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거리가 매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이모님이 고향에 가셔서 저택에는 2사람만 남았다. 박 회장은 직접 부엌으로 내려갔다. 채소를 써는 손길은 서툴렀지만 지훈의 도움은 단호히 거절했다. 오늘은 내가 만든 밥을 먹어요. 저녁 식탁에는 새우젓으로 끓인 근대국 생선조림 계란말이가 올랐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잔치였다.
그들은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식탁에서 마주 앉아 식사했다. 지우는 생선 한 조각을 집으며 중얼거렸다. 어릴 때 엄마도 이렇게 생선조림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은 없어요. 박 회장은 그의 그릇에 국을 더 떠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부터 이 집을 당신 집이라고 생각해요.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해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 거야. 지후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울컥하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었다. 박 회장은 갑자기 목이 메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훈 씨는 좋은 사람이고 나도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을 지훈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의 마음에 이상하고 모호하며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을 심어주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두 사람 중 누구도 어쩌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네요 라는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저택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다. 강지훈은 여전히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박 회장을 누나라고 불렀다. 여전히 집주인을 모시는 그림자처럼 조용했지만 가끔 2층 발코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감사나 관심이 아니었다. 이름 붙이기 어렵고 더 깊고 상처받기 쉬운 무언가 같았다. 박 회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이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때로는 마당에서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불평 한마디 없이 세차하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다. 마치 그 남자가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러 온 가난한 시골 청년이 아니라 감히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유대감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계절이 바뀌던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그날 지훈은 박 회장을 가게에 내려주고 밖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 비는 점점 거세졌지만 지훈은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기에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박 회장이 돌아왔을 때 그는 흠뻑 젖은 채 여전히 핸들에 손을 얹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멈칫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처마 밑으로 피하지 않았어요. 지훈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누나 차가 젖는 건 제가 닦으면 되지만 누나를 기다리게 하는 건 제 잘못이니까요. 박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비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다. 수년 동안 곁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집에 들어온 이후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오직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묵묵히 해냈다. 그날 밤 그녀는 연꽃차를 우려 지훈을 거실로 불렀다. 노란 조명과 유리창 밖으로 들리는 빗소리가 아늑한 방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러다 박 회장은 처음으로 남편 김영수 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맨손으로 함께 사업을 일구었던 온화한 남자. 두 사람은 1990년 서면의 한 거리에서 첫 금은방을 열었고 점차 부산 최대의 브랜드로 키워냈다. 하지만 그는 49세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박 회장은 조용히 재산을 모아 호주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뒷바라지했다. 내 아들은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해요. 똑똑하지만 정이 없지. 1년 내내 전화 한 통 없어요. 엄마는 더 이상 필요 없는가 봐. 그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지우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누나 외롭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있잖아요. 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공간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아무도 웃거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마음속 빈 공간을 마주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우연히 그 빈 조각을 채워주는 듯했다. 그리고 박 회장은 지훈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랑받았던 시절을 처음으로 떠올렸어요. 그녀는 바람처럼 속삭였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녀의 부드러운 촉감이 남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내 고용주이고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그것은 단지 감사함이고 은혜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아니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시선은 달라졌고 거리는 달라졌으며 심장은 더 이상 이성을 따르지 않았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조용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는 차를 세우고 내려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다. 박 회장은 약간 어색해하며 그를 따라 돌멩이가 밝힌 흙바닥에 발을 디뎠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지훈 씨 친구 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잠깐 찾아뵈었습니다. 김 여사의 시선은 지훈과 서연 사이를 빠르게 오가다가 그녀의 우아한 옷차림과 진흙이 묻은 하이힐에 멈췄다. 가난했지만 그녀는 이 여성이 마을에 왔던 그 누구와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챌 만큼 눈치가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괜히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드릴 게 없는데. 그녀는 미안한 듯 말했다. 아닙니다, 어머님. 지훈 씨가 자란 곳을 보고 싶었고 이렇게 좋은 아들을 낳아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김 여사는 놀랐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젊은 남녀의 결혼 잔치가 열렸다. 지훈은 박 회장을 타오르는 모닥불과 흥겨운 피리소리 둥글게 도는 춤사위가 있는 마을 마당으로 데려갔다. 단아한 옷차림의 박 회장은 여전히 눈에 띄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돗자리에 앉아 웃고 이야기하며 생전 처음으로 구운 고기를 먹고 막걸리를 마셨다. 지우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곁에 앉았다. 그녀는 조금만 마셨지만 산골의 독한 술은 금세 그녀의 뺨을 붉게 물들였고 눈은 밤 계곡에 비친 달처럼 반짝였다. 잔치가 끝나고 지우는 그녀를 마을 친척의 빈집으로 부축했다. 밤은 고요했고 달빛은 나뭇잎 사이로 희미하게 비쳤다. 방 안에는 등잔불만 깜빡였다. 그녀는 나무 평상에 앉아 이마를 짚었다. 아무래도 취했나 봐요. 지우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섰을 때 부드러운 손이 그의 소매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여기 잠시만 더 있어줘요. 지우는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거리감이나 망설임 없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시선이 아닌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고요한 강원도 산골에서 두 외로운 영혼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닿았다. 은혜도 동정도 아닌 순수하고 진실하며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얇은 창호지를 통해 들어온 햇살이 박 회장과 지훈이 고요하지만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밤을 보낸 작은 방을 부드럽게 비췄다. 지훈은 일찍 일어나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다. 차가운 돌 수조에서 물을 떠 세수를 하고 산을 바라보며 섰다. 마음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어젯밤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다. 몇 분 후 박 회장이 나왔다. 여전히 단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상하게도 빛났고 평소의 피곤함이나 우울함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 곁으로 다가와 잠시 서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당황한 눈빛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어젯밤 일 누가 알게 되면.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주 가볍지만 당당한 미소였다. 우리는 누구를 해치지도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마음이 잘못된 시간을 선택했을 뿐이죠.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감히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감정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 그 어떤 여자도 자신을 이렇게 존중해 준 적이 없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지훈의 어머니와 작별했다. 김 여사는 두 사람을 마을 입구까지 배웅하며 박 회장의 손에 작은 자수 주머니를 쥐어주었다. 이건 제가 직접 수놓은 거예요. 오랜만에 완성했네요. 우리 지훈이를 아껴줘서 고마워요. 박 회장은 감동하며 주머니를 받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 지훈 씨가 손해보지 않도록 약속할게요. 지훈은 어머니를 오랫동안 껴안고 차에 올랐다. 차는 구불구불한 붉은 흙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그들을 평화로운 마을에서 화려한 도시로 데려갔다. 부산으로 돌아오자 광안리 저택은 여행 전과는 다른 두 사람을 맞이했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아침 식사는 차려져 있었고 차는 차고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모님은 여전히 아침마다 계단을 닦았다. 하지만 박 회장과 지훈의 시선은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관계가 이미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퍼지기 시작했다. 동네의 한 사람이 이웃에게 속삭였다. 박 회장님 요즘 계속 웃으시던데 듣자 하니 젊은 남자가 매일 돌봐준대요. 어떤 남자 그 키 크고 순하게 생긴 운전기사 아니야. 바로 그 사람. 평범해 보이지만 반듯하게 생겼지. 이상해. 처음에는 가벼운 수군거림이었지만 소문은 점차 뿌리를 내렸다. 어느 날 박 회장이 금은방에 들렀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한마디 던졌다. 회장님, 젊은 애인이 생겼다는 소문이 사실이에요. 박 회장은 바람처럼 가볍게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말하지만 저는 제 마음에 솔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지우는 마당에 앉아 익숙한 차를 닦으며 조용히 달을 바라보았다. 박 회장이 나와 그의 옆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았다. 어때요? 만약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면 지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단호했다. 저는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아요. 제 감정을 피하지 않을 겁니다. 누나가 두렵지 않다면 저도 물러서지 않아요. 박 회장은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가볍게 머리를 기댔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바깥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가장 큰 파도가 여론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박 회장과 지훈의 관계는 조용한 집안에서 은밀하게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다. 감추려 할수록 각자의 마음속에서 더욱 격렬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공개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침묵을 선택했지만 바깥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어느 월요일 아침 박 회장이 부산 경제인 모임에 가려고 준비하던 중 호주에 있는 아들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어머니 여쭤볼 게 있어요. 강지훈이라는 사람 언제부터 아셨어요? 집에 데려와 같이 산다고 들었어요. 박 회장은 순간 멈칫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지훈 씨는 나를 왜 이래? 운전기사이자 내가 믿는 사람이야. 믿는다고요? 사람들이 어머니랑 그 사람이 사귄다고 떠들썩한데 제정신이세요. 박 회장은 처음으로 아들의 말을 끊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아주 제정신이야. 난 누구 돈을 훔치지도 누구를 속이지도 않았어. 더더욱 내 양심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도 않았고. 넌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나처럼 외로워보지 않았다면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수학이 넘어는 몇 초간 침묵이 흐르다 끊어졌다. 통화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박 회장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다. 그날 오후 지훈이 그녀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그녀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말도 시선도 미소도 없었다. 그는 저녁 식탁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나 피곤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들이 전화했어. 우리 사이를 알게 됐대. 지훈은 말을 잃었다. 놀라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렸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가 솔직하게 물었다. 박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어. 갈수록 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처럼 느껴져. 며칠 후 박민준이 시드니에서 예고 없이 날아왔다. 그는 비오는 오후저택 문 앞에 나타났다. 지훈이 세차를 하던 중 회색 코트를 입은 키 크고 마른 남자가 인사도 없이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누구시죠? 민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강지훈입니다. 지훈이 똑바로 서서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랑 자는 사람 맞죠? 그 말은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마당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박 회장이 집안에서 뛰쳐나왔다. 민준아 당장 그만둬.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근처에 있던 이웃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가장 가까운 혈육에 의해 활짝 열려버린 것이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차도 과자도 없이 오직 세 개의 의자와 전쟁터 같은 거리감만 존재했다. 민준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겨우 시골뜨기 운전기사 하나 때문에 평생 쌓아온 명예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계신다고요. 박 회장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침착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다. 명예, 그게
네가 돌아오지 않는 파티들이니 아니면 내가 이 집에서 혼자 산 세월이니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내 권리야. 네가 아직 나를 존중한다면 입 다물어야 해. 지훈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일어나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박 회장이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앉아 있어요. 이건 우리 세 사람의 문제야.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일주일 후 인터넷 신문들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부산 여성 재벌 아들에게 젊은 애인과의 관계 폭로당해 가난한 운전기사와 상류층 가문을 뒤흔든 사랑. 박 회장과 지훈의 사진은 짜깁기 되어 인터넷에 퍼졌다. 금은방 손님은 줄었고 거래처는 연락을 끊었으며 몇몇 옛 친구들은 탐색하듯 전화를 걸어왔다. 심지어 비꼬는 사람도 있었다.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면은 돈 사랑이에요. 박 회장님 하지만 그녀는 가볍게 웃을 뿐이었다. 사람의 정이고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지훈은 여러 번 떠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박 회장은 한마디만 했다. 내 인생에서 이미 많은 것을 잃었어. 조금 더 잃어도 괜찮아. 당신만 잃지 않는다면. 신문이 떠들썩해진 후 손님은 줄고 직원들은 등 뒤에서 수군거렸으며 몇몇 친척들은 박 회장이 주최하는 송년회 참석을 거부했다. 마치 온 세상이 한때 모두가 존경했던 그 여성에게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여전히 평온하게 걸었고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바깥의 폭풍이 그녀 영혼의 나뭇가지를 결코 부러뜨릴 수 없다라는 듯이 오직 지훈만이 분명히 보았다. 매일 밤 그녀가 3층 발코니에 오랫동안 앉아 남편 김영수 씨가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몇 시간씩 서 있곤 했던 불빛이 반짝이는 광안대교를 바라보는 모습을 지훈은 그녀가 말하지 않지만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다. 연초의 어느 저녁 도시가 시험용 불꽃놀이 소리로 떠들썩할 때 지훈은 발코니로 따뜻한 차 2잔을 가져왔다. 그는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았다가 붉은 실로 묶인 낡은 서류 뭉치를 그녀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박 회장이 나지막이 물었다. 제 아버지의 낡은 서류입니다. 아버지는 지방의 수리 기술자셨어요. 공사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모든 권리를 빼앗기셨죠. 제가 법을 공부해 그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됐어요. 이제 공부를 마쳤으니 제가 변호사가 될 겁니다. 아직 정식 변호사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누나를 지킬 만큼은 됩니다. 박 회장은 멈칫했다. 그녀의 눈은 잠시 흐려졌다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필요해요. 지훈이 말을 끊었다. 제게 처음으로 제 마음에 솔직하게 사는 법을 알려준 사람을 지켜야 해요. 다음날 지훈은 조용히 운전기사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부산의 작은 법률사무소에 지원서를 냈다. 아무도 그가 금은방 주인의 연인이라는 것을 몰랐고 단지 성실하고 인맥 없는 갓 졸업한 법대생으로만 보았다. 지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작은 분쟁 서류부터 시작해 신청서 작성, 밤늦게까지 두꺼운 기록 검토. 그는 해운대의 낡은 원룸에서 잠을 자고 컵라면을 먹으며 새 휴대폰도 명품도 없이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는 뒤에 있는 여성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싶었다. 한편 박 회장은 큰 시련에 직면했다. 업계의 오랜 경쟁자인 이 회장이 그녀를 탈세를 위한 금값 조작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고소장에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지만 언론은 즉시 이를 파고들어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박 회장은 법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았지만 고객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걱정했다. 어느 오후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곤두박질 치는 매출표를 보다가 거의 2주 만에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괜찮아요. 지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다. 괜찮지만 아무래도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 같아. 그녀는 목이 맨 목소리로 미소 지었다. 실력은 아직이지만 누나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할 거라는 건 확실해요. 이틀 후 지훈은 박 회장 회사의 새로운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사무실에 공식적으로 나타났다.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많은 직원들이 놀랐고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가 일을 시작하고 모든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모든 영수증을 대조하며 지난 3년간의 모든 거래에 대한 재감사를 요청하자 모든 편견은 점차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의 명예 일부를 짊어진 사람이었다. 그날 밤 세무서 대표와 긴 하루를 보낸 후 지훈과 박 회장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노란 불빛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위로 비쳤다. 그녀는 그에게 약과 한 조각을 건넸다. 곧 설이네. 올해는 좀 조용히 지나가려나. 저는 평온함이 필요 없어요. 지훈이 말했다. 누나가 강해져야 해요. 누나가 굳건히 서 있어야 저도 제가 선택한 것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은 촉촉했지만 약하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이 길에 끝까지 함께 간다면 후회하지 않겠어요. 저는 어느 날 잠에서 깼을 때 더 이상 누나를 볼 수 없게 된다면 후회할 겁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 저택 주변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 때 박 회장은 사무실에 앉아 다가올 세무조사를 대비해 낡은 서류처를 다시 살펴보고 있었다. 서랍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우연히 발신인 이름이 없는 누렇게 변한 갈색 봉투를 꺼냈다. 봉투를 열자 안의 편지지는 그녀의 심장 박동에 맞춰 떨렸다. 익숙하고 서툴지만 날카로운 필체. 7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의 남편 김영수 씨의 편지였다.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그녀를 얼어붙게 만드는 구절이 있었다. 언젠가 내가 당신 곁에 없게 되더라도 슬퍼하지 마오. 당신이 한 번도 내게 말하지 않았던 옛날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 당신이 교묘하게 숨겨온 마음속 상처에 대해 알고 있어. 다 알지만 원망하지 않소. 내가 떠난 후에 당신이 예전처럼 다시 외로워질까봐 그게 두려울 뿐이요. 만약 당신을 웃게 하고 다시 살고 싶게 만드는 사람을 만난다면 망설이지 마시오. 내가 허락하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래요. 박 회장은 주저앉았다. 눈이 시큰거렸고 손이 떨려 편지를 2번 다시 읽을 수 없었다. 옛날 그 아이에 대한 비밀 먼지에 덮인 줄 알았던 기억의 한 조각이 갑자기 되살아났다. 이틀 후 박 회장은 저녁에 지훈을 불렀다. 일 이야기도 저녁 식사도 아닌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옅은 노란 불빛 아래 그녀는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지훈 씨, 나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딸이었죠. 지훈은 놀랐다. 그녀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언급할 때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다정하면서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마치 여전히 생사의 고통을 안고 있는 어머니처럼. 그때 저는 20살이 갓 넘었어요. 부모님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 낯선 남자와 강제로 결혼시키려 했죠.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사고가 났고 깨어났을 때 의사는 아이가 죽었다고 했어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영혼 없는 시체처럼 살아갔어요. 지우는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남편 영수 씨를 만났을 때 그는 과거를 묻지도 캐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가 평온하기를 바랐죠.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늘까지. 그녀는 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당신이 알았으면 해서예요. 나는 잘못을 저질렀고 도망쳤고 이랬어요. 그래도 내 곁에 있고 싶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울컥했다. 누나는 사람이지 동상이 아니에요. 제가 누나를 사랑하는 건 누나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용감하게 진실되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는 과거의 일부지만 누나가 평생 외로워야 할 이유는 아니에요. 그날 밤 박 회장은 남편의 재단 앞에 서서 편지를 그의 사진 액자 안에 다시 넣었다. 그녀는 향을 피웠다. 눈은 이슬처럼 반짝였다. 영수 씨 고마워요. 나 계속 살아갈게요. 무너지지도 도망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나를 다시는 외롭게 두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향 연기를 흔들었다. 마치 저 세상에서 온 허락의 말처럼. 여론의 거센 파도와 과거의 아픔을 겪은 후 박 회장과 지훈 사이에는 드물게 평온이 찾아온 듯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일시적이었다. 3월 초에 어느 아침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날카롭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훨씬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호주에 회사 지사를 열게 됐어요. 어머니가 잠시 그곳에 가서 계약 몇 건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이곳을 떠나서 모든 일이 잠잠해질 필요도 있고요. 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멀리 내다보았다. 내 말은 내가 도망쳐야 한다는 거니?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요. 더 이상 상처받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게 잠잠해진 후에 돌아오시면 돼요. 그녀는 침묵했지만 현관 밖에 서 있던 지훈이 우연히 모든 것을 들었다. 그날 밤 그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생선 매운탕 데친 나물 계란말이 박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두 사람이 식사를 할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호주에 가실 거예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가서 모든 것을 돌아볼 생각이야. 아들이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게, 그리고 당신에게도 공간을 주기 위해서 지우는 씹는 것을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제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박 회장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해. 만약 내가 곁에 없다면 당신이 자신의 길을 계속 갈지 아니면 멈출지. 박 회장이 떠나는 날 지훈은 그녀를 공항에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포옹도 작별 키스도 약속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서서 밝게 불이 켜진 국제선 게이트를 함께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가 돌아서서 아주 나지막이 말했다. 만약 기다리고 싶다면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지치면 그냥 가요. 원망하지 않을게.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가 돌아오길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제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 누나가 돌아올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가 누나가 돌아오길 바라는 건 이 부산에 누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 빛을 잃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을 흘리고 돌아섰다. 공항 문이 닫히고 60세 여성의 모습이 자부심과 회의감에 찬 채 사라졌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은 평범한 사람처럼 일상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운전기사도 저택에 머무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법률사무소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상급 법률 자격증을 위해 공부했다. 말은 안 했지만 매일 밤 그는 페이스북을 여러 박 회장과의 대화창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다. 초여름의 어느 날 지우는 호주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안에는 아무 말 없이 비행기 표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박민준 홀딩스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옆에 서 있는 박 회장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약간 붉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나 지쳤어요. 이제 돌아가도 될까요? 지우는 그 글을 수십 번 읽고 또 읽었다. 밤이 되자 그는 창가에 앉아 한때 증오했던 도시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편견과 냉담함으로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오세요. 여기에 아직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보낸 지 2주 후 박 회장은 이른 비행기로 부산에 돌아왔다. 예고도 없이 여전히 높게 묶은 머리 강인한 눈빛이었지만 얼굴 표정은 달랐다. 아무도 모르게 폭풍을 겪고 온 사람의 피로가 묻어 있었다. 지훈이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꽃도 포옹도 없이 오직 눈빛과 미소 하나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괜찮으세요, 지훈이? 차 문을 열며 물었다. 안 괜찮지만 살아는 있어. 그녀는 정면을 보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긴 길을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음악 소리만이 있었다. 남편 김영수 씨가 즐겨 듣던 옛 노래가 가을 낙엽처럼 마음을 가라앉혔다. 저택에 도착해 박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낯선 여성이 문 앞에 나타났다. 마른 체구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 손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다. 박서연 씨 맞으신가요? 여성이 물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지훈 씨의 전처입니다. 공간 전체가 숨을 멈춘 듯 했다. 차에서 막 내리던 지훈은 그 여성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커졌고 목이 메었다. 수진아, 네가 여길 어떻게? 그 여성의 이름은 최수진이었다.
초라한 모습에 낡고 색이 바랜 옷, 손에는 아이를 안고 떨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뭘 요구하러 온 거 아니야? 그냥 아이가 아빠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 더는 못 키우겠어. 나 중국으로 일하러 가야 되는데 데려갈 수가 없어.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은 다가가 수진의 손에 들린 천가방을 옆으로 치웠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넌 떠났잖아. 과거는 다 지우겠다고 했잖아. 네가 날 미워하는 거 아니까 아이를 네 어머니한테 맡기고 도망쳤으니까. 근데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은 몰랐어. 이모랑 살았는데 이모가 아는 사람한테 맡겼다가 이제야 다시 찾았어. 박 회장은 아이를 보았다. 까맣고 동그란 눈말은 체구였지만은 지훈을 쏙 빼닮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수진을 안으로 들였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었다. 나한테 숨겼군요. 박 회장이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숨긴 게 아니라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억지로 맺어진 결과였으니까요. 저와 수진이는 고향에서 강제로 결혼했지만 그 후에 그녀가 떠났어요. 아이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이 흐느꼈다. 난 좋은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해. 어쨌든 당신이 아이를 사람답게 키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박 회장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켰다. 한편으로는 이제 물러서야 할 때라고 속삭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겨우 기댈 사람을 찾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칼로 베는 듯 아팠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60세 여성의 외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눈앞에는 예상치 못한 갈림길이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남자가 사실은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옛 습관처럼 호숫가를 산책했다. 지훈이 뒤따라왔지만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멀리서 그는 한마디만 던졌다. 만약 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섰다. 눈시울이 붉었다. 당신의 과거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미래에 더 이상 내 자리가 없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운명적인 만남 후 사흘 동안 박 회장의 조용했던 저택은 숨막히게 변했다. 누가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애썼기 때문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비였다. 3살 배기 아이는 낯을 가리고 말이 없었으며 낯선 사람을 볼 때마다 낡은 헝겊곰 인형을 꼭 껴안았다. 박 회장은 매일 아이를 보며 사랑과 분노, 슬픔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아이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상징하는 것, 즉 그녀가 결코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과거의 일부 때문이었다. 지훈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잠시 휴직했다. 그는 비를 데리고 종합검진을 받고 분유와 장난감을 샀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소심한 청년이 아니었다.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한밤중에 우는 아이를 달래는 법을 서툴게 배워가는 아버지였다. 아이의 엄마 수지는 사흘을 머문 후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밤에 조용히 떠났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가 아이 엄마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부디 아이가 저처럼 길 잃지 않게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부모가 서로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속에서 살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떠나는 거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예요. 보슬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지훈은 비를 데리고 박 회장의 집으로 갔다. 두 부자는 흠뻑 젖은 채 처마 밑에 서 있었다. 제가 여기 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자꾸 하얀 머리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요. 지훈이 멋쩍게 웃었다. 박 회장은 문을 열고 추위에 떠는 아이를 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비를 안고 집 안으로 데려갔다. 그날 박 회장은 흰죽과 젓갈을 준비했다. 어릴 적 민준에게 끓여주던 음식이었다. 비는 맛있게 먹었고 입가에 죽을 묻힌 채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지훈은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지 않았다.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남자의 눈빛이었다. 만약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아이를 데리고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제 과거 때문에 누나가 더 이상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과거를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는 다른 게 두려워요. 당신이 단지 감사한 마음 때문에 곁에 머무는 것일까 봐 지훈의 목이 메었다.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에겐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어요. 더 이상 저 자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날 밤 박 회장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거실에서 깊이 잠든 비를 보았다. 작은 입술이 꿈속에서 엄마를 부르듯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이제는 산골에서 온 가난한 청년이 아니라 점차 아버지가 되어가는 남자. 그녀는 알았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짐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음날 이른 아침 그녀는 푸짐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비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갔다. 지훈이 나왔을 때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비가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도 좋고 이름으로 불러도 좋아. 하지만 오늘부터 이 아이는 더 이상 남이 아니야. 나는 남들이 감탄하는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야. 조건 없이 내가 속할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해. 지훈은 가만히 서 있었다. 이른 아침에 옅은 햇살 속에서 그는 박 회장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둘이 아니라 셋이에요. 어느 주말 오후 박 회장이 지훈과 함께 저택 뒤뜰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아기 비가 매일 아침 뛰어놀기 좋아하는 곳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길고 단호한 벨소리는 불길한 예감을 동반했다. 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호주에서 온 긴 비행으로 흰 셔츠는 약간 구겨져 있었다. 호텔에 짐도 풀지 않은 채 그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와 지훈을 훑어보고는 바닥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누구 아들이죠? 박 회장은 멈칫했다. 지훈이 입을 열려 했지만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내가 말할게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훈 씨 아들이야.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한때 운전기사였던 남자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자기 자식까지 데려왔는데도 받아들여지다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선택한 거야. 그녀가 맞받아쳤다. 거실의 공기는 폭발 직전처럼 무거워졌다. 민주는 의자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언론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늙은 여성 재벌이 젊은 남자를 사랑하고 심지어 그 애인의 자식까지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명예를 망치게 될 겁니다. 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네, 아버지가 내게 편지를 남겼단다. 그 편지에서 그는 말했어. 만약 당신을 진실되게 살게 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그대로 살아가시오. 외로운 세월과 맞바꾸기 위해 이미지를 지킬 필요는 없어. 민주는 말을 잃었다. 그 말은 그의 머릿속 모든 비난을 끊어내는 칼날 같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 생각은 안 하세요? 제 명예회사 주주들과의 관계.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면 누가 저를 존중하겠어요? 그때 지훈이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다. 민준 씨, 만약 저 때문에 부끄러우시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제 아이를 데리고 여기서 사라지겠습니다. 안 돼, 박 회장이 말을 끊었다. 만약 누군가 떠나야 한다면 그건 나야. 내가 회사에서 물러나고 너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에서 내 이름을 빼겠다. 하지만 이 남자의 인생에서는 물러나지 않을 거야. 민주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항상 가족과 명예, 성공을 위해 살았던 어머니가 한때 운전기사에 불과했던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니. 그는 분노로 몸을 떨며 일어섰다. 그럼 선택하세요. 가족이냐 아니면 그 애인과 그의 자식이냐. 방 전체가 1초, 2초간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박 회장은 떨림도 거짓도 없이 말했다. 나는 내 마음을 선택한다. 그날 오후 민주는 인사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저택을 떠났다. 박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위로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저 그 손길 하나로 하늘이 무너져도 뒤에서 자신을 잡아줄 손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나는 아내였고 어머니였고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단 한 번도 나 자신이었던 적은 없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늙어버린 내 마음에 배신하지 않기 위해 살기로 선택했다. 민준이 저택을 떠난 지 2주가 지났고 박 회장의 집안 분위기는 점차 가라앉았다. 마치 폭풍이 잠시 지나간 듯했다. 지우는 여전히 비를 돌봤고 박 회장은 매일 아침 화초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조용한 음악을 틀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다음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부산으로 돌아와 도심 근처의 고급 아파트를 빌리고 지훈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 가족관계, 범죄 기록 등 모든 것이 깨끗했다. 하지만 그때 지훈의 아버지와 함께 수감되었던 맹이라는 남자가 민준에게 익명의 문자를 보냈다. 강지훈의 아버지가 왜 일찍 죽었는지, 그리고 강지훈이 왜 20살의 대학에서 쫓겨났는지 알고 싶으면 와이도의 X군 P마을로 가보시오. 당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민준은 즉시 사람을 보냈고 그가 알게 된 사실은 그 자신마저 놀라게 했다. 지훈의 과거에는 어두운 점이 있었다. 19살 때 그는 마을에서 일어난 폭행치상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었다. 비록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그 일로 그는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후로 종적을 감췄다. 지훈은 고향을 떠나 여러 곳을 떠돌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다시는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서류를 모아 당시 사건 기록 사본을 박 회장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차가운 필체로 적힌 한 줄의 글과 함께. 어머니는 사람을 죽일 뻔한 자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날 오후 박 회장이 편지를 열고 그 글을 읽었을 때 그녀는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고 종이 위의 글자 하나하나가 지훈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베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추궁도 절규도 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훈이 비를 데리고 왔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사라진 것을 보았다. 누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 회장은 그에게 종이를 건넸다. 지훈은 그것을 받아 읽었고 그의 얼굴은 점차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는 대신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아셨군요. 그럼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지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의 아버지가 동네 불량배들에게 빚 독촉을 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아버지를 때리는 걸 막으려고 끼어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몸싸움 중에 한 사람이 돌에 머리를 부딪혔고 크게 다쳤습니다. 저는 체포됐죠. 하지만 목격자들이 제가 정당방위였다고 증언해줘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원망하며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 닥치는 대로 공부하고 정직하게 일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범죄자처럼 보일까봐 두려웠거든요. 방은 침묵에 잠겼다. 박 회장은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더 이상 순진한 청년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스스로 기어 올라온 남자. 불평도 눈물도 없이 그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아버지를 구한 거야. 그리고 만약 그 과거가 당신을 오늘날처럼 선한 남자로 만들었다면 나는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어둠 속에서 민주는 또 다른 치명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그 종이 한 장이 어머니를 지훈에게서 떼어놓지 못한다면 다른 한 여성의 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알았다. 지훈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밀을 쥐고 있었던 한 사람. 그날 아침 박 회장의 저택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지훈은 비를 데리고 용호동 공원 근처의 새 어린이집에 가고 있었다. 박 회장은 부엌에서 비가 아주 좋아하는 녹두죽을 적고 있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3번 단호하고 규칙적으로. 박 회장이 문을 열자고 싶대 초반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마른 체구에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깊은 눈에는 무너진 기억의 편린들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누구를 찾으시나요? 그 여성은 창백하게 미소 지었다. 강지훈의 어미입니다. 제 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박 회장은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여성을 거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공기는 조심스러움과 놀라움, 의심,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무거웠다. 저는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죽고 싶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지훈이가 20살 때 버렸습니다. 남편의 죽음 때문에 그 아이를 원망했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버린 건 저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난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집을 떠난 후 북쪽 국경지대를 떠돌며 막노동을 하고 절에 의탁해 살았으며 국경 너머로 팔려갈 뻔하기도 했다. 어떨 땐 지훈이가 죽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다 고속도로 사고에서 여성 재벌을 구한 운전기사에 대한 기사에서 아이 사진을 봤을 때 바로 알아봤어요. 어릴 적 여름날 비가 올 때 내 어깨에 기대 잠들던 그 아이였죠.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지훈이 비를 데리고 돌아오다가 거실에 앉아있는 친어머니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니?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지만 그 목소리는 10수년 동안 목구멍에 걸려있던 것처럼 내어 있었다. 김나는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 마치 이 건장한 남자가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찢어진 슬리퍼와 울지 못하는 눈빛을 가진 그 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다. 그저 한 번만이라도 너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었어. 그것도 안 된다면 그냥 가마. 비가 지훈의 손을 잡아 끌며 낯선 사람을 쳐다보았다. 김나는 허리를 숙여 아이에게 작은 선물 풀피리를 건넸다. 어릴 적 지훈에게 만들어주던 민속 장난감이었다. 이름이 뭐니? 그녀가 물었다. 비예요. 비가 작게 대답하고는 지훈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이 할머니는 누구예요?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껴안았다. 내 할머니야, 비야. 박 회장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순식간에 그 집에는 3대가 함께 앉게 되었다. 고통으로 얼룩진 과거를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다. 하지만 평화가 찾아오기도 전에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려 했다. 김나는 멈칫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옛날 그 사건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한때 나를 사랑했고 네 아버지를 미워했지. 어쩌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꾸며 네 아들에게 뒤집어 씌웠을지도 몰라. 그 사람 이름은 진태석이야. 지훈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 이름 낯설지 않아요. 진태석 부산의 대형 건설사 전무, 그리고 최근 민준이 새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로 초빙한 인물. 친어머니를 만난 후 지훈은 마치 미로에 갇힌 사람 같았다. 옛 기억, 아버지의 매질,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녀가 떠나던 밤의 조용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지훈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든 것은 바로 진태석이라는 이름이었다. 진태석은 현재 부성그룹의 전무로 민준의 회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파트너였다. 지훈은 그를 기억했다. 박 회장과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 몇 번 마주쳤지만 의례적인 악수 외에는 아무런 인상도 없었다. 이제 어머니가 그를 자신의 억울한 사건 뒤에 숨은 어두운 연결고리로 언급하자 지훈은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다. 과거 대리운전을 하던 시절의 인맥을 통해 지훈은 X군에서 파출소 근무를 했던 옛 친구를 찾아갔다. 며칠간의 탐문 끝에 그는 당시 사건의 내부 보고서 사본을 손에 넣었다.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문서였다. 그리고 그는 말을 잃었다. 보고서에는 끔찍한 세부 사항이 있었다. JTS라는 이니셜의 한 증인이 지훈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지훈이 돌로 먼저 사람을 때렸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사람은 피해자에게 후하게 치료비를 지불해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었고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지만 동시에 지훈에게는 폭행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더 이상 추측할 필요도 없었다. JTS는 바로 진태석이었다. 지훈은 모든 것을 박 회장과 친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김나는 얼어붙었다. 젊었을 때 진태석이 그녀를 끈질기게 따라다녔지만 당시 이장이었던 지훈의 아버지가 그의 사람됨을 알고 막았다는 사실을, 그 후 진태석은 헛소문을 퍼뜨리고 익명으로 빚 독촉을 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그녀의 가족을 괴롭혔고 결국 그날의 비극이 일어났다. 나는 항상 내가 내 자식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 역시 피해자였구나. 김난이 흐느꼈다. 박 회장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오랜 친구인 황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그들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옛 사건을 재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경우
언론에 대응할 방안도 준비했다. 한편 민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진태석을 따로 만나 가족 간의 이해 상충을 이유로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당신이 파트너가 될 필요 없습니다. 내 어머니와 지훈 씨의 인생에서 사라져주면 됩니다. 진태석은 분노했지만 이내 비웃었다. 자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나는 이를 게 없어. 하지만 자네 가족은 사람을 죽일 뻔한 놈을 사랑하는 어머니 족보도 불분명한 손주, 이제 막 쌓아 올린 사업, 이 모든 게 헛소문 하나로 잿더미가 될 수 있어. 민주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무겁지도 거짓되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틀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당신이 언론으로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편에 서기로 선택했으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저택을 찾았다. 그는 박 회장 지훈 그리고 할머니 김란의 무릎을 베고 잠든 비 앞에 앉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잡았습니다. 지훈 씨가 진실을 되찾는 것을 돕겠습니다. 그를 믿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고맙다 아들아. 엄마는 그저 진짜 엄마처럼 사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게 없단다. 모두가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때 한 인터넷 신문이 갑자기 기사를 터뜨렸다. 여성 재벌 전과자 운전기사를 감싸다. 박 회장과 지훈의 사진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모든 시선이 쏠렸고 민준의 회사 주식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누가 이 정보를 언론에 흘렸을까? 기사가 터진 지 사흘 후 박 회장 가족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언론이 저택 문 앞을 에워쌌고 늙은 재벌, 과거 불량한 젊은 남자와 사랑에 빠지다. 후계자 추문 때문에 어머니를 버리다. 숨겨진 아이 재산 다툼에 서막인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인터넷을 뒤덮었다. 민준의 회사 주식은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파트너들은 투자를 중단했다. 이사에는 압력을 가했고 박 회장은 생전 처음으로 모든 브랜드 대표 활동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날 밤 가족 모두가 거실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는 할머니 김란의 품에서 잠들었고 박 회장은 아이처럼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민주는 스트레스로 눈이 충혈돼 있었다. 지우는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그는 부산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산에서처럼 별이 선명하지 않은 매연과 자동차 경적 소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만 가득한 하늘. 지훈은 결심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박서연 회장님 이야기 속의 남자 강지훈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손편지가 세계의 주요 언론사에 전달되었다. 편지에서 지훈은 이렇게 썼다. 저는 젊었을 때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던 사실을 인정합니다. 과거는 묻혔다고 생각했기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저에게 사람답게 살 기회를 주신 그 여성이 아니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박 회장님의 인생에서 물러나 부산을 떠나겠습니다. 부디 제 아이가 어른들의 편견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길 간청합니다. 박 회장은 차를 따르던 중 그 편지 사본을 받았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시각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지훈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든 채 비를 안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김란이 막아섰다. 아들아 갈 필요 없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네가 떠나면 사람들이 더 옳다고 생각할 거야. 도망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개 들고 살 수 있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모자를 희생시켜서 그들이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니? 김란의 목소리가 메었다. 지우는 드물게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제가 편견과 맞서 싸울 만큼 강하지 못하다면 적어도 그들을 위한 마지막 방패가 되어야죠. 하지만 지훈이 차에 오르기도 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터미널로 몰려왔다. 선두에는 민준이, 뒤에는 기자들이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박서연 회장의 아들입니다. 저는 그 기사가 조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강지훈 씨는 전과가 없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 가족이 가장 힘들 때 유일하게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나선 사람입니다. 터미널 전체가 술렁이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민주는 다가가 지훈을 꽉 껴안았다. 형이 떠나면 우리 어머니는 외로움 속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형이 떠나면 형 아들은 진정 용감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자라게 될 겁니다.
떠나는 게 희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여기 남는 것이야말로 용기입니다. 몇 시간 후 부산에서 가장 큰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훈박 회장, 민준, 그리고 김남까지 모두 함께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 앉았다. 황 변호사가 공개한 명백하고 진실된 증거들로 진실은 서서히 밝혀졌다. 지우는 전과가 없었다. 그 기사는 진태석의 지시를 받은 한 기자의 작품이었다. 진태석은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 명예는 회복되었고 가족은 다시 합쳤지만 사람들은 그 남자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을 온 생명을 다해 지키기 위해 굳건히 섰던 그 남자. 기자회견 3개월 후 박 회장의 저택에서의 삶은 서서히 평온한 궤도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박 회장은 일에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뒤로 물러나 회사 경영권을 민준에게 넘겨주었다. 이제는 능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갖춘 어른으로 성장한 아들이었다. 그는 단호함과 새로운 정신으로 기업을 이끌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운전기사로 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기술 및 진로지도센터를 열었다. 좋은 성적표가 아니라 진실한 꿈만 있으면 되는 곳. 저는 제가 선택하지 않은 과거 때문에 세상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 번도 선택받지 못한 이들 곁에 서고 싶습니다. 박 회장은 조용히 그 센터를 후원했다. 인정받을 필요도 언론에 보도될 필요도 없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조용히 서로를 지지해주는 거기 때문이었다. B는 이제 유치원에 다녔다. 아이는 매일 아침 할머니 김남과 엄마 서연의 뺨에 뽀뽀하고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다. 과거 어른들의 마음에 밝혔던 상처들은 이제 아이의 맑은 눈빛을 통해 치유되고 있었다. 어느 가을 오후 온 가족이 호숫가를 산책했다. 바람이 수면을 스치고 저녁 노을이 돌기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때 다시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지훈이 호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박 회장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생각한 게 아니라 느꼈어요. 나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걸 멈추고 모든 걸 잃더라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고 느꼈을 때 그녀와 지훈의 사랑 이야기는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마음이 이해하고 시간이 이성을 대신해 답을 주었을 때 판단은 바람처럼 흩어졌다. 그들은 결혼하지도 요란하게 공개하지도 않았지만 서로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조용한 슬픔과 가장 소박한 기쁨까지 나누는 영혼의 동반자처럼 함께 살았다. 그해 겨울 좋은 소식이 찾아왔다. 박 회장이 임신했다. 그 소식에 온 가족은 눈물을 흘렸다. 늦었지만 진정한 기적이었다. 박 회장은 초음파실에서 지훈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생명이 모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공정한 보답을 해주는군요. 아이가 태어나는 날 민준이 가장 먼저 동생을 품에 안았다. 그는 동생을 보고 어머니를 보고 지훈을 보며 웃었다. 이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아가야, 완벽할 필요 없어. 그저 네 아빠와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선하게만 살아다오. 인생은 늘 역설로 가득하다. 때로는 잃어야 다시 만나고 때로는 상처받아야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 젊음의 열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서졌던 두 영혼의 깊은 공감에서 온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있다면 기억하라.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당신은 부드러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온 세상이 떠날 때 곁에 남아줄 한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는 끝났지만 선함과 진실한 사랑에 대한 믿음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